소장님이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어제 이제 오후부터도 제가 봤을 때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 보이셨는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시더라고. 말을 이렇게 막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고 방송을 좀 하루만 맡아줄 수 있겠냐 하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소장님처럼 공식적인 추천 종목은 없을 예정입니다. 늘 방송에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시장 흐름을 보다가 개장 직후에 이런 종목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는 한두 개씩 집어드린다.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요즘 고점에서 쭉 빼는 종목들이 많아져서 무서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코스닥이 숨도 안 쉬고 올라간 것도 맞는 표현인데 한 번 떨어지니까 905포인트에서 820포인트까지 1, 2, 3, 4, 5 6거래일 만에 순식간에 뺐어요. 근데 우리가 지수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매물이 촘촘하게 달라붙으면서 상승한 지수가 아니야. 지금 보시면은 중간중간 다 갭이고 크게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락을 할 때에도 굉장히 적은 매물로 조금만 매물이 출회가 되어도 쉽게 증시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급락 속에서 그러면은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수급이 붙으면서 증시가 올라갔어? 아니죠. 시장의 특정 일부분의 종목들만 굉장히 급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증시가 올라갔어.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오른 게 아니라. 그럼 그런 점에 대해서 따져볼 때 당연히 고점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타 종목 대비 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증시가 이만큼 오를 게 때 얘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 부분을 필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비슷한 구간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은 결국 두 가지겠죠. 평생, 천년, 만년 횡보만 할 거냐? 아니겠죠. 당연히 위든 아래든 방향성은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상자이엘 차트가 돌파매물 차트라고 같이 한번 봐볼까요? 오상자이엘 자,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기존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저항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돌파를 해주려다 못해주고 해주려다 못해주고 해주려다 못해주고의 반복이었죠.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띡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캔들 매물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해당 5,670원, 5,700원 부근 가격대만 돌파를 해준 게 아니라 빨간색 선 돌파를 못해주던 241선까지 동시에 돌파를 해준 거예요. 자, 이후에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더 따라가 보면 한 번 더 수급이 나오네요. 보다 훨씬 더 큰 거래량이 붙으면서 굉장한 돌파가 나와요. 근데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 흐름들을 살펴보면 돌파가 나오고 대량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흐름을 살펴보면 다시금 박스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돌파해준 이후에 그 자리 부근을 꾸준히 지켜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 4월 19일날 들어온 시초가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건 뭔 뜻이에요? 장대 양봉의 시초가는 뭔 뜻이에요? 내가 돈을 쓰기 시작한 자리란 거예요. 돈을 쓰면서 출발시킨 자리, 그 자리의 시초가를 지켜주는 거야. 이 자리부터 돈을 썼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이미 내가 추세를 만들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아래로 뺄 이유가 없는 거야. 주가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런 흐름들이 보일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 여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을 것 같아요. 241선을 그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장대 양봉 종가에다가 그을 것 같아요. 기존적인 거래량이 유입된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를 꾸준히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까 제가 장대 양봉의 시초가는 왜 지켜줄 수 있다고 했죠? 돈을 쓰기 시작한 자리니까. 그럼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는 생각해보자. 장대 양봉의 시초가는 돈을 쓰기 시작한 자리니까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는 왜 지킬 수 있겠어요? 모든 종목이 물론 지킨다는 건 아니겠지만 왜 지킬 수가 있겠어요? 결국 아까 생각한 거랑 동일한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돈을 쓰기 시작한 자리기에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 자리부터 1,800원부터 2,000원까지 이 자리까지는 돈을 썼기 때문에 지킬 수도 있는 거겠죠. 많이 사들어간 자리, 이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는 돈을 쓰면서 많이 산 자리인 거야. 그렇기에 이 구간에 굳이 무언가가 물량을 더 모을 필요가 없다 고 생각이 든다면 굳이 얘가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굳이 이 아래로 빼면서 다시 올릴
이유가 없겠죠.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겠지. 그래서 시초가 장대 양봉, 거래량이 들어온 장대 양봉의 시초가와 종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마다 관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시초가와 종가를 두고 절반까지 해서 3개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반대로 어깨와 무릎 해가지고 4개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를 그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건 종목별로 사람별로 관점은 다른데 여튼 장대 양봉의 시초가와 종가는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트는 결국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눌림목 매매를 하거나 돌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차트에 무언가 선을 그을 때 캔들별로 선을 긋거나 피보나치를 긋거나 뭘 해도, 추세를 한다고 해도 결국 차트는 지지와 저항의 반복이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요소들을 분명 알아둬야 되고, 그 지지와 저항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게 능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보이셔야 돼요. 이제 보면은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소장님도 돌파 매매를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보이셔야 돼요. 기존적인 이런 흐름을 보이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이 종목이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으면은 기존적인 저항 자리는 다시금 지지로 바뀌는 성향이 있어요. 왜 저항이 지지로 바뀌냐? 저항이라는 거는 뭐예요? 돌파를 해주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데에는 뭐 다양한 이유를 꼽아볼 수 있겠죠. 이건 종목별로 사람별로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돌파를 못 해주던 자리를 돌파를 해줬다. 거래량까지 붙었다 만약에. 그럼 더 금상첨화지. 이거는 결국 돌파를 못 해주던 자리를 돈을 쓰면서 돌파를 해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의미를 좀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자체의 의미를 두고 이제 이 자리 이하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세력의 매집과 연관지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세력이 이 자리까지들은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해준 이후에 굳이 이 아래로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여기 물량들은 다 모았으니까 여기서 반등해주고 이 위에 물량 모으면 돼. 아까 장대 양봉 시초가 종가도 말씀드린 거랑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거 되게 기본적이고 간단한 내용인 건데 사실은 이거 알고 모르고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주린이 분들. 전문가님, 한미금리 차 1.75%,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 상업용 부동산, 이금융권 PF, 출산율, 고령화,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향후 우려감 확대, 이런 상황이면 당분간 주식을 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공매도도 요즘 공격당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외환 교류, 환율 등등 외환 시장과 금융 시장의 우려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무역 수지 적자 14개월, 15개월을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중간재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세계적으로 다져놓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요 내구적인 소비가 GDP를 성장 견인합니다. 중국은요 부동산이 GDP 성장을 견인해요. 한국은요 수출이 견인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 무역 수지가 심해진다. 당연히 한국의 경제에 큰 걸림돌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가운데 모든 게 안 좋았나요? 그건 아니었을 건데, 우리가 무역 수지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전년 대비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보이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자동차였어요. 승용차. 그렇기에 2차전지, 전기차, 뭐 부품주들 이런 게 날아가는 동력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악재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다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아,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주식시장을 감수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사실상 무역수지, 금리차 작년에는 안 나왔던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올해 증시 안 올랐나요? 그래서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시와 실물 경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연동성이 있긴 있지만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먼저 앞서고 거기에 대한 괴리를 우리가 인지하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다 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시가 되었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조심히 들어가세요.